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은 사실 내용이 워낙 방대해 가지고 이거를 뭐 한 3, 4시간으로 줄여서 수업을 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금융 수업의 목적은 대략적인 이제 금융의 종류라던가 이런 거를 쌤이 소개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뭐 자세한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선생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참고하는 용도로만 선생님 강의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처음부터 한번 프린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과 관련된 금융활동은 이제 크게 저축, 그 다음에 투자, 연금, 보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이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1,000만 원 넣어봐도 뭐 1년 있으면 16만 원 정도밖에 우리가 돈을 얻을 이자가 그렇게밖에 안 붙기 때문에 사실 저축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여기 이제 선생님이 적어놨듯이 금융활동은 기본이 저축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더라도 이 저축을 통한 기본 자산이 뒷받침이 될 때 더욱 효과적이고, 이 저축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우리가 투자를 설명하기가 또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저축에 관해서 먼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융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은행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뭐 이런 용어를 써놨는데, 이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래요. 그래서 은행의 종류에 관해서 선생님하고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은 크게 중앙은행과 우리가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있죠. 모든 나라마다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은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업은행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돈을 맡기고 뭐 이렇게 저축하는 용도로 쓰는 은행들이기 때문에 예금은행이라고도 한대요. 예금은행이라고 부르고, 이 상업은행은 또 일반은행, 그 다음에 일반은행과 대비되는 이제 개념으로 특수은행, 이런 식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앙은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특수은행의 하나예요. 자, 이 중앙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중앙은행은 은행들과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은 은행들하고 거래를 하면서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금리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을 조절을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나라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앙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에 금리를 높여서 은행에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면 은행들이 아무래도 돈을 덜 빌려가니까 사람들이나 기업에게도 돈을 덜 빌려주게 되겠죠. 은행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중의 통화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수도꼭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 돈이라는 수도꼭지를 틀었다가 잠갔다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급준비율이라는 것도 비슷한 개념인데, 은행들이 대출을 이제 줄 때 이 지급준비율, 어느 정도의 자금은 남겨놓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데요. 이 지급준비율을 높이게 되면 아무래도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많이 보관을 해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을 올리게 되면 은행들이 돈을 많이 못 빌려주게 되고, 시중에는 아무래도 통화량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량을 조절하고 이걸로 이제 물가를 방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은행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은행은 은행법의 허가가 필요한 은행들입니다. 특수은행은 은행법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조금만 관여해요.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입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은행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은행은 이제 시중은행이라고 하는데,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다 이 시중은행에 포함됩니다. 또 지방은행들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대구은행, 뭐 광주은행, 제주은행 이런 은행들이 또 이 일반은행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은행들은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정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 대출에 있어서는 대출이 아무래도 좀 까다롭겠죠. 대신에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릴 수 있다면 이 아무래도 제1금융권에서 빌리는 게 가장 우리가 이자를 싸게 빌릴 수가 있겠죠. 특수은행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신용은행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그 다음에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분야에 자금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어떤 은행들이 있냐 하면 KDB 산업은행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산업은행이 있고요. 이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뭐 산업발전이라던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수출입 업무와 관련된 수출입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행, IBK 기업은행은 이제 중소기업을 상대로 어떤 자금을 공급하고 이런 은행들이죠. 그 다음에 또 농민들을 상대로 이제 어떤 혜택을 주는 이런 농협, 그 다음에 수협, 이거는 이제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이죠. 이런 은행들이 다 특수은행에 해당됩니다. 이제 이런 은행들 말고 나머지 은행들을 제2금융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우리가 이제 많이 만나게 되는 제2금융권이 저축은행이죠. 뭐 참저축은행이라던가 유니온저축은행이라던가 이런 은행들도 이제 제1금융권 밖에 있는 이제 이런 은행들이고요. 우리가 또 많이 만나게 되는 새마을금고라던가 협이라고 하는 것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협동조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협도 농협은행이라는 게 있고 뭐 대구농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농협으로 끝나는 그런 농협이 있어요. 그건 이제 농업협동조합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 말했던 농협은행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거는 또 조합원한테 그 가입비를 받아가지고 새마을금고처럼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농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의 특징은 뭐겠어요? 아무래도 덜 안전하겠죠. 제1금융권에 비해서는. 물론 예금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안정성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더 망할 위험성이 어디가 더 크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아무래도 저축은행이 좀 더 위험하겠죠. 대신 대출이 비교적 쉽고 금리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부모님이 옛날에 집 앞에 신한은행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신한은행에 저금을 하면은 가까우니까 좋을 텐데 굳이 또 길을 건너가가지고 멀리까지 걸어가서 새마을금고에 어머니가 저축을 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커서 보니까 새마을금고가 제2금융권이라서 좀 더 이자가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저축을 하면은 조금 더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굳이 고생을 하셔서 이제 제2금융권을 찾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저축을 할 때는 보통 뭐 새마을금고라던가 신협이라던가 이런 계좌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고 이제 은행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예금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은 크게 예금과 적금이 있습니다. 보통 예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통장 그냥 자유롭게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이고 뭐 체크카드 용돈으로 쓴다는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크게 우리가 이제 분류는 예금과 적금으로 분류합니다. 예금은 뭐예요? 예금은 큰 돈을 목돈을 맡겨 놓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뭐 1년 보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돈을 맡겨 놓는 거고 적금은 나한테 목돈이 없어요. 그래서 매달 일정한 금액 작은 돈을 저금하고 꾸준하게 저금해서 목돈을 만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바로 적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금과 적금에 이자가 붙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자의 종류를 보면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습니다. 단리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이렇게 딱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자가. 뭐 A1에 대해서 이자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계속 30만 원이 다음 달에도 30만 원, 그 다음 달에도 30만 원, 계속 일정한 이자가 계속 붙는 거예요. 자, 거기에 반해서 복리법은 눈덩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눈덩이. 이자가 한번 붙죠. 원금에다가 한번 붙었는데 그것이 이자와 처음 원금을 합한 그것이 다시 원금이 되어서 다시 거기다 이자 붙고 이자가 붙고 해서 일정한 비율로 계속 돈이 늘어나는 이런 방식이 이제 복리법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밑에 2번부터 한번 봅시다. 단리법으로 예금에 가입을 했대요. 원금은 100만 원이고 이랬을 때 이제 3년 뒤의 금액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100만 원이 있고요. 여기 대해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가 되어 있을까? 이런 문제인데 단리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리법으로 5%만큼 이자가 3번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는 100만 원의 5%죠. 그러니까 5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게 3번 붙잖아요. 5만 원 3번이니까 따라서 115만 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복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데 100만 원이 3년이 지나서 얼마가 되어 있을까? 이렇게 묻는 건데 이번에는 5%가 복리로 붙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100만 원이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만 원 곱하기 1.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 여기다가 다시 1.05가 붙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3년이 지나면 100만 원 곱하기 1.05의 세제곱이 돼서 이게 최종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기를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0 곱하기 1.05의 세제곱 이렇게 보면 115만 7,625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얻는 게 이득이죠. 그래도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복리법이 유리하죠. 얼마 유리해요? 7,625원만큼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율과 기간이 같다면 무조건 복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리는 보통 짧게 이제 단리 상품이 나왔을 때 복리보다 이율이 높은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이율이 단리법이 조금 더 높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단리법이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한번 쌤이 인위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단리법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든 문제인데 그냥 한번 보세요.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쌤이 만들고도 뭐냐면 10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이 지급된대요. 근데 이제 가는 보시면 첫 해 지급액을 기준으로 매년 3%니까 이거는 단리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전 연도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거는 이제 복리법이에요.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가는 첫 해에는 1,000만 원이에요. 두 번째에는 이자가 30만 원 붙어가지고 1,030만 원이 됐대요. 세 번째 해는 이자가 30만 원이 더 붙으니까 1,060만 원이 됐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10년 동안 합하면 얼마가 되냐?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2분의 n 2a 플러스 n-1 d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1억 1,350만 원을 10년 동안 수령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보시면 첫 해에 1,00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는 1,027만 원이 됐어요. 세 번째 해는, 그러니까 이건 다시 적으면 1,000만 원에 이율이 이렇게 1.027이 이렇게 한 번 붙은 거죠. 그 다음 해에는 1,000만 원에 1.027이 또 한 번 더 붙었겠죠. 그러면 이거는 등비수열이거든요. 그래서 S10 이렇게 하면은 공비-1분의 첫째 항, 그 다음에 공비의 항수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니까 계산기를 한번 해보면 1000 곱하기 갈로 열고 1.027의 10제곱 마이너스 1 갈로 닫고 나누기 1.027 마이너스 1 갈로를 왠지 쳐줘야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1306.7504 만원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지금 여기가 조금 더 비싸죠. 그러니까 유리한 것은 단리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단리법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리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이니까 일정하게 금액이 증가하고, 복리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점차 지수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율이 단리법이 더 높다면은 어느 시점까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쌤이 계산해 보니까 대충 한 14년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14년 정도까지는 단리법이 더 유리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이제 복리법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풀어도 선생님은 그런 의문점이 있었어요. 도대체 단리법의 존재 이유는 뭘까? 이게 선생님이 수업 준비하면서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던 내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딱 소개되어 있는 뭐 그런 글이나 게시물 같은 게 쌤이 없었어요. 그래서 쌤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단리법의 장점은 어떤 게 있냐면 A1이 이제 원금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로또가 당첨됐다고 해봐요. 그 A란 원금을 예금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단리법으로 쌤이 이자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자가 이렇게 한번 붙겠죠. 이렇게 한번 붙고 나서 쌤이 여기서 이자를 빼요. 이자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또 내가 그 다음 달에 또 똑같은 이자를 또 사용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단리법은 아까 우리가 이 프린트 이 그림에서 봤듯이 이자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원금만 내가 손대지 않는다면 매달 일정한 금액씩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 달 이자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죠. 그렇죠? 여기서 내가 돈을 이자만큼을 계속 쓴다고 하더라도 원금만 내가 손대지 않는다면 계속 일정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복리법의 단점 뭡니까? 그러니까 복리법의 단점은 쌤이 아까 눈덩이에 비유했잖아요. 그렇죠? 돈이 계속 굴러가야 되니까 그 만기가 될 때까지 이 돈을 내가 못 건드린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뭐 10년 동안 내가 복리법으로 저금을 했다면 10년 동안 내가 이 돈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계속 굴러가게 놔둬야지, 그래야지 복리법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복리법으로 돈을 불리고자 한다면 돈을 계속 건드리지 말고 계속 놔둬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리법의 존재 이유는 이런 식으로 내가 이자를 활용할 때 필요한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선생님이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문제 더 풀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축하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했어요. 금손이가 매달 2만원씩 저축을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2만원 저금하고 또 2만원 저금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달까지 이렇게 2만원을
저금을 해서 20개월 뒤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0개월 만기예요. 이렇게 만기가 됐을 때의 원리합계, 이 시점에서의 돈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돈은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돈인가 미래의 돈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지막 순간의 돈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 이렇게 이제 물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번 납입하는 거죠. 20회 납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이 다른 이 돈들을 이 마지막 시점으로 다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마지막에 입금한 이 2만 원은 이자가 한 번 붙겠죠. 그래서 2 곱하기 지금 원리율이 0.21%라는 말은 소수점이 앞으로 두 칸 가본다면 0.0021이죠. 그러니까 0.0, 0점이 아니고 이자니까 1.0021에 한 번 붙겠죠, 이자가. 그 다음에 그 전 달에 넣었던 이 돈은 이자가 두 번 붙겠죠. 그래서 1.002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쭉 해서 제일 처음에 넣었던 돈은 이자가 몇 번 붙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붙는 횟수를 생각해 보면 1.0021에 20번 붙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되겠죠. 모두 다 더하면 얼마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려면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2 곱하기 1.0021의 1제곱, 그 다음에 공비의 항수 제곱은 지금 20회니까 20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 같이 한번 해봅시다. 2 곱하기 1.0021 곱하기 1. 갈로 열고 1.0021의 20제곱 마이너스 1 갈로 닫고 나누기 0.0021 이렇게 보면 40.8938 대충 이제 8938 뒤로는 버릴 거라서 40.8938 만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원씩 20개월 모았더니 208,938원 정도가 되어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4번 봅시다. 문제 4번의 상황이 되게 이제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250만원 정도의 자산이 있고 내가 필요한 돈은 500만원인 거야. 그랬을 때 18만원 동안 내가 적금을 얼마씩 해야지 딱 500만원이 될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시점이 지금 좀 다르죠. 250만원은 현재 시점의 돈이죠. 그 다음에 500만원이라는 것은 미래에 18개월 뒤에 500만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250만원은 그러니까 의미는 이런 거지. 250만원 이 18번 눈 위에서 대굴대굴 구르는 거야. 대굴대굴 굴렀을 때 얼마가 되어 있을까? 18개월 뒤에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 이거 묻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250만원 곱하기 이게 월이율이 0.25%니까 소수점이 두 번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0.0025예요. 0.0025에 18제곱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대략 얼마가 되어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50 곱하기 1.0025의 18제곱 이렇게 보면 261만 4,922원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련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500만원에서 2614922를 뺀 만큼이겠죠. 그러니까 빼기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238.5077만 원, 그러니까 238만 원 정도를 내가 이제 이거가 더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금을 하려고 하죠. 저금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첫째 달에 A1 넣고 또 두 번째 달도 A1 넣고 이렇게 쭉 저금을 해서 마지막 달, 그러니까 이거를 쌤이 18개월 동안 하려고 한대요. 그랬을 때 이 마지막 시점에 얼마가 되어 있기를 원하는 거냐면 2385077원이 되어 있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돈들을 다 합쳐 봅시다. 자, A1이라는 돈은 지금 이자가 한 번 붙겠죠. A 1점 적금의 이율은 얼마예요? 0.0023이거든요. 그래서 1.0023에 한 번, 1.0023에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 넣었던 돈은 이자가 18번 붙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합하면은 이제 이 돈이 되게끔 A1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세어보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되고, 공비의 18제곱 마이너스 1, 이거가 2385077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A1이라는 것은 2385077 곱하기 요거 계산하면 0.0023이니까 이렇게 곱하기 하고 얘네들은 나눠주면 되겠죠. 1.0023 곱하기 1.0023의 18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거를 대략 한번 계산해 봅시다. 2385077 곱하기 0.0023 나누기 1.0023, 갈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곱하기 갈로 열고 1.0023의 18제곱 마이너스 1 갈로 닫고, 이렇게 해보면 129634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29,600원씩 매달 18개월 동안 저금을 하면 이제 마지막 달에 내가 이제 예금 넣는 거랑 합치면 딱 500만 원이 마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선생님하고 예금의 종류와 이자의 종류, 은행의 분류까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돈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